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실 모르시는 분이 없을 만큼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요. 워낙에 고전 명작으로 유명한 책이기도 한 데미안이라는 책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워낙에 고전 명작이기도 하고 유명한 소설이기도 하지만 그 최근래에 조금 젊은 층들에게 특히나 다시 한번 조명이 됐던 계기가 그 방탄소년단 BTS의 2집 앨범 때, 사실 생각해 보니까 꽤 오래됐네요. 이렇게 보면 몇 년 됐지만 그 윙스의 수록곡 중에 피땀 눈물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의 모티브가 된 것으로 해서 다시 조명을 받기도 했었어요. 근래 몇 년 이내에. 그 뮤직비디오 같은 것도 저도 보기도 했는데 굉장히 많은 그 암시와 상징 같은 것들이 담겨 있는 그런 좀 철학적인 그 뮤직비디오이기도 하고요. 이 노래 자체에도 그 데미안,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 모티브로 담겨져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근래에 다시 조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데미안 하면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오한 철학이 담긴 좀 어려운 책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고요. 또 자아를 발견하는 것, 어떤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책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표현에 의하면 중2병의 교과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2라는 시절이 그 자아를 발견하고 어떤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가는 그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딱 굉장히 데미안의 컨셉과 잘 맞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신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해보는 그런 책입니다. 기본적으로 읽어보신 분들이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죠. 선과 악, 스스로 자아의 발견, 어떤 성적인 충동이나 판타지 같은 것들, 암시가 굉장히 많고요. 이 데미안 안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너무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 내용을 얘기하자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사실은 그런 내용을 다루진 않을 것 같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선의 상징 같은 주인공 싱클레어가 데미안이라는 인물을 만나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데미안이 이 책의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화자이자 주인공은 싱클레어라는 다른 캐릭터죠. 데미안은 싱클레어가 이 이야기 속에서 만나게 되는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 데미안을 만나서 선과 악, 그리고 이상과 현실이 공존하는 진정한 세계와 또 자기 자신을 찾아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스토리를 얘기 드리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하여튼 굉장히 수많은 상징과 은유와 철학이 들어있고 또 생각할 거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인용할 만한 멋진 구절들도 많아요. 굉장히 심오하고 철학적으로 보이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헤르만 헤세 저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 저는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지은 저자의 인생을 투영해서 보는 거가 재미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완전히 분리해서 읽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저는 예전에 돈키호테 때도 그랬고 책을 읽다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구절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작가의 인생을 이렇게 한번 훑어보면 이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데미안도 워낙에 어렵고 철학적인 책이다 보니까 이 헤르만 헤세라는 저자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산 사람인가 그런 좀 의문이 들어서 훑어보게 됐고요. 그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1877년에 태어나서 1962년까지 사신 분이고요. 우리나라 한국사를 기준으로 보면 조선 말기 고종 14년 때부터 한국전쟁 직후까지
이후까지 살다가 간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주 고대의 인물은 아니죠. 한국전쟁 이후까지 1960년대까지 살다가 간 분이기 때문에 네, 독일계 스위스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나중에는 그 스위스로 귀화를 했습니다. 아주 네, 뭐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이긴 한데 스위스로 귀화를 했고 소설에 그 싱클레어 주인공의 철학적인 스승이 나오는데 피스토리우스라는 인물인데 그 사람처럼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그 어머니도 선교 활동을 하셨고 뭐 이를테면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 집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이야기 속에 피스토리우스라는 사람한테 투영이 좀 된 것 같아요. 굉장히 비슷한 그 배경을 가진 그런 인물이 나오고요. 헤르만 헤세가 외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는 것은 아마 집안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런 기독교적인 배경은 싱클레어, 극중의 주인공인 싱클레어의 어린 시절처럼 어떤 가정의 평화와 심리적인 안정의 바탕이 되기도 했지만 싱클레어가 그랬듯이 어릴 때부터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반발 같은 것도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헤르만 헤세가 그래서 결국에 신학교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뛰쳐나오게 되고요. 뭐 그렇게 해서 좀 심신이 미약해져서 요양을 하던 중에 뭐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냥 일반 학교에 들어가서 적응해보려고 신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를 가기도 했지만 굉장히 막 일탈을 하고 정신적인 방황을 하면서 또 그만두게 돼요. 데미안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인공 싱클레어가 똑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굉장히 낯익은 스토리인데 이게 결국 헤르만 헤세 자신의 인생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투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싱클레어는 헤르만 헤세의 아바타 같은 느낌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들었던 어린 시절이나 성장기의 방황 그때의 느낌을 싱클레어를 통해서 그대로 그려낸 소설이 데미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반발하죠. 그리고 헤르만 헤세의 조국인 독일이 본격적으로 침략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헤르만 헤세는 자신의 조국인 독일을 강하게 비난합니다.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하지만 당대의 고시대의 대부분 독일 학자들과 문인들은 아주 굉장히 편협한 민족주의로 뭉쳐져 있었어요. 독일을 지지하고. 그래서 모든 언론들은 헤르만 헤세를 배신자라고 비판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신문과 잡지에 헤세가 글을 쓰지 못하게 돼요. 뭐 매국노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으니까 당시의 독일에서는 헤세 출판된 책들 이런 것들도 판매 금지, 또 새로 내려는 책들은 출판 금지, 완전히 꽁꽁 묶이게 됩니다. 독일 입장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배신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는 막 그렇게 제국주의로 뭉쳐있던 독일이었으니까. 뭐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던 헤세였지만 그런 조국의 비난은 뭐 굉장히 힘들었죠. 헤세에게도. 그 당시쯤에 헤세의 부인은 또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즈음에 또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즈음에 아버지가 사망을 하시게 되고 돌아가시게 되고 또 헤세의 막내 아들이 굉장히 병약해서 입원 치료를 받게 돼요. 뭐 온통 사방이 그냥 적이고 불운이 겹치는 이런 시기였던 거죠. 이렇게 지칠 대로 지친 헤르만 헤세도 결국에는 정신치료를 받게 됩니다. 뭐 너무 지친 거죠, 정신이. 그리고 힘들고 너무 인생이 고난이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고전 명작을 남긴 작가들의 인생이 희한하게 하나같이 좀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벼운 비유지만 아주 가슴 아픈 이별을 해보지 않고서는 뭐 절절한 발라드를 작곡할 수 없다. 이제 가수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음악가들이.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인생의 처절함을 맛보지 않고서는 진짜 전 인류의 가슴을 두드리는 명작이 나오기 힘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요 시기에 요 즈음에 헤르만 헤세가
그 심리학의 대가인 융이죠. 칼 구스타프 융 플레이무르는 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융을 만나고 닷새 뒤에 꿈속에서 데미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만났다고 해요. 이 데미안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같이 어떤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것 같은 은유와 상징을 갖고 있는데 아마 이때 그 칼 구스타브 융을 만났던 것이 영향을 끼쳤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뭐 독일이 헤르만 헤세를 이제는 전쟁이 끝나고 다 해제가 됐으니까 봐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탄압을 합니다. 너 옛날에 우리를 등졌잖아. 너는 매국노야. 그래서 견디다 못한 헤르만 헤세가 1923년에 독일 국적을 포기하고 스위스로 넘어가서 스위스 국민이 됩니다. 귀화를 해버리죠. 이 소설 데미안은 1919년도에 출간된 소설입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헤르만 헤세가 자신의 조국인 독일에서 매국노로 아주 극도의 탄압을 받고 정신적으로도 이상이 생겨서 뭐 정신과 치료도 받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부인도 정신병을 앓고 있었고 아들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이 즈음입니다. 인생에 뭐 정말 뭐 극도의 그 고난이 있던 시기죠. 뭐 어떤 사춘기 청소년들의 질풍노도 이런 시기랑은 차마 비교하기도 힘들 만큼 얼마나 정신세계가 혼란하고 스스로 중심을 잡기가 어려운 시기였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제정신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상태의 헤르만 헤세가 고즈음에 모든 정신을 집중해서 남긴 글이 아마 이 데미안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헤르만 헤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뭐 자꾸만 놓쳐져가는 자신의 정신줄을 부여잡기 위한 어떤 몸부림의 기록 같은 게 데미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데미안 안에 들어있는 이 철학과 사고와 이런 깊이가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데미안 안에는 일반적으로는 생각하기 힘든 굉장히 깊은 사고가 들어있고 이렇게 불후의 명작이 탄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데미안은 뭐 그렇게 쉬운 소설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소 어려운 소설이고요. 쭉 다 읽고 나더라도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아주 심오한 영화를 보고 나면 마음속에 그런 어떤 깊은 울림 같은 게 며칠째 지속되고 이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데미안이 그런 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번 읽고 나면 어떤 생각이나 사고의 폭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커지고 새로운 생각들이 계속 연결해서 되기 때문에 어떤 인간으로서의 깊이를 더해주는 정말 명작이다 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 한 번 읽어서는 끝까지 다 이해가 되기는 힘든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자신의 인생 주기에 따라서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60대 때 이렇게 읽으면 그때그때 오는 그 메시지와 감동과 이해의 폭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읽어가야 되는 책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잠시 후에 앞에 부분 조금 두세 개라는 첫 번째 챕터를 조금 읽어드릴 텐데 이 부분을 지나서 데미안이라는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데미안, 헤르만 헤세 지음, 리베르. 두세 개. 내가 10살 때의 일이다. 나는 고향의 라틴어 학교에 다니던 시절의 체험부터 이야기를 하려 한다. 막상 얘기를 꺼내려고 하니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아픔이 밀려온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기분 좋은 전율이 일어 마음을 뒤흔든다. 그때의 기억이란 마치 오랜만에 맡아보는 익숙한 향기와도 같다. 사방으로 뻗은 끝이 어디인지 모를 어둡고 습한 골목들과 불 켜진 환한 집, 멀지 않은 곳에 음산하게 서 있는 탑에서 울리는 시계 소리와 각기 다른 표정의 사람들,
편안하고 따뜻해 안락함을 느끼게 했던 방과 반대로 무시무시한 유령의 공포와 비밀이 가득한 방들, 따뜻하지만 비좁았던 방의 퀴퀴한 냄새, 집토끼 냄새와 시중을 들던 하녀들의 채취, 그리고 어딘가에 있을 가정용 상비약의 냄새와 꽤 오랫동안 말라 있었던 듯한 과일의 향기까지 느껴진다. 그곳은 두 세계가 뒤섞여 있었다. 그 두 세계는 양극이며 밤과 낮은 그 두 극으로부터 나왔다. 그 하나의 세계는 우리 집이었다. 아니, 엄밀하게는 아버지의 집이었다. 너무나 협소하여 부모님만 겨우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었던 그곳을 난 대부분 기억하고 있다. 그 세계의 이름은 어머니와 아버지였다. 그 세계에는 사랑과 엄격함, 모범과 교훈을 주시던 두 분이 있었다. 그 세계에 속하는 것은 대부분 온화하고 따사로운 광채였고 맑고 깨끗함을 느끼게 했다. 집에서는 언제나 부드럽고 다정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외출 후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닦아야 하거나 옷은 언제나 청결하게 하라는 등의 좋은 습관이 깃든 곳이기도 했다. 아침에는 늘 찬송가를 불렀고 성탄절에는 파티도 했다. 그 세계는 곧은 미래로 이어지는 선과 길이 있었다. 의무와 책임, 양심의 가책과 고해, 용서와 선의, 사랑과 존경, 성경 말씀과 현명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곳. 미래의 인생을 맑고 깨끗하게 아름답게 지내려면 그 세계에 머물렀어야만 했다. 그렇게 평화로운 세계의 한 구석에서 또 하나의 세계가 시작되는 것을 난 모른 척 해야만 했다. 그곳은 내가 속해야 할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무언가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나는 그곳은 언어도 달랐으며 약속과 요구하는 것이 엉뚱한 세상이었다. 그 두 번째 세계에는 하녀들이 있었고 직공들이 존재했으며 유령 이야기와 추문이 끊이지 않았다. 무엇에 쓰는 것인지 모를 무시무시한 물건들이 가득했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도살장 앞에서는 술에 취한 사람들이 소란을 피웠고 감옥 근처에는 늘 욕을 하고 악을 쓰는 여자들이 있었다. 새끼를 낳는 암소도 있었고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는 말들도 있었다. 그런 흉흉한 거리에는 늘 강도와 살인, 자살과 같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다. 언뜻 유혹적이면서도 무시무시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야만적이며 잔인한 일들은 사방에서 일어났다. 좁고 미로 같은 골목에서도 담 너머 옆집에서도 일어났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런 곳에는 항상 경찰의 끈앞풀들과 불황자들이 돌아다녔다. 주정뱅이들은 아내를 패느라 소란을 떨고 저녁이 되면 공장 입구를 통해 젊은 여공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꾸역꾸역 쏟아져 나왔다. 늙은 여자들이 누군가에게 요술을 걸거나 병이 나게끔 할 수 있다는 기분 나쁜 소문이 나돌았고 숲에는 도둑대가 살았으며 방화범과 경찰관에 쫓고 쫓기는 실랑이가 종종 일어났다. 이런 격렬하고도 요란하며 분분하게 유혹적인 냄새를 풍기는 일들이 가는 곳마다 시도 때도 없이 생겨났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머물던 세계, 그 공간을 제외한 어디에서나 늘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은 걱정과 두려움만큼이나 흥미를 자극했으며 매우 좋아 보였다. 우리 집에 늘 평화와 질서,
안식과 의무, 거리낌 없는 양심과 용서, 그리고 사랑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난 경이롭게 생각했다. 그러면서 그와 다른 모든 것들, 소란하고 요란하며 음침하고 폭력적인 것들의 존재로부터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면 어머니의 품으로 도망칠 수 있다는 것 역시 멋진 일이었다. 그러나 나에게 가장 기이했던 것은 그 두 세계의 경계가 서로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두 세계가 얼마나 밀접한지에 대해 우리 집 하녀 리나의 예를 들어 알 수 있었다. 평상시에 그녀는 저녁 기도 때 거실 출입문 옆에 앉아 깨끗하게 씻은 두 손을 매끈한 앞치마 위에 올리고 명랑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데, 그럴 때의 그녀는 아버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부엌에서 혹은 장작을 쌓아둔 헛간에서 나에게 머리가 없는 난쟁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푸줏간에서 이웃 아낙네들과 싸움을 벌일 때에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었다. 그럴 때의 리나는 분명 다른 세계에 속하며 비밀에 휩싸였다. 그런데 굳이 리나뿐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랬다. 그리고 나 또한 그런 변화가 심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나는 분명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해 있었다. 나는 부모님의 자식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의 눈과 귀가 향하는 곳 어디에든 올바른 세계에 속하지 않은 것들이 존재했다. 그렇다. 나는 부모님의 세계에 살면서도 분명히 다른 세계에서도 살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그것이 내게는 너무 낯설고 무시무시하고 가끔 양심의 가책과 불안함을 느끼게 할지라도 나는 그 세계에도 몸을 담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낯설다고 생각한 그 세계에 한동안 머물기도 했다. 그리고 밝은 세계로의 귀환은 그것이 제 아무리 필연적이고 당연하며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생각한 것보다 아름답다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럴 경우 보다 지루한 곳으로 혹은 보다 황량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인생의 목표에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처럼 밝고 맑게 그렇게 뛰어나고 단정해져야 함을 나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거기까지 이르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학교에서 지루한 수업을 견뎌내야 하고 대학에 진학해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온갖 시험을 치러야만 한다. 게다가 그 길은 자꾸만 또 하나의 세계, 어두운 세계 옆을 지나거나 꿰뚫으며 이어지기도 해서 마음만 먹으면 그 세계에 머물러 안주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었다. 그렇게 된 탕아들의 이야기가 많았는데 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읽었다. 그런 이야기를 나의 열정을 가지고 탐독했으며 이야기를 통해 아버지에게로 그리고 선으로의 귀환은 언제나 구원이며 위대한 것이며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느낄 수 있었다. 그럼에도 악당이나 탕아가 나오는 대목에 훨씬 더 마음을 빼앗겼다. 이런 고백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탕아가 참회를 하고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이 어떤 때는 그야말로 안타까웠다. 그러나 그런 속마음을 드러내거나 말하지는 않았다. 아니, 아예 입 밖으로 꺼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냥 하나의 예감이자 가능성으로 감정의 밑바닥에 막연히 가라앉아 있을 뿐이었다. 나는 악마를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었다. 음습한 길거리의 선술집 혹은 너저분한 시장 바닥에 변장을 하거나 아니면 공공연하게 활보하는 모습은 수도 없이 상상할 수 있었지만 결코 우리 집에 있는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